서초동에서 변호사 7명 고용하고 있고 직원까지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뭐 한국법학회라고 저희 동국대에서도 학회를 많이 했는데 저희 한국법학회가 한 회원 수가 한 1000명 되는 단체인데 거기에 제가 등기 이사장하고 아까 한인 총연합회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의 연합회하고 뉴욕이나 아틀란타, 시카고 웬만한 한인회는 다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선관위 요새 논란에 많은 선관위도 고문 변호사 하고 있고 서울 시내 경찰서는 금천경찰서라고 거기만 빼고 다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강남구청, 동작구청, 그다음에 충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뭐 이런데 고문 변호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고문 변호사 하는데 김앤장 같이 김앤장하고 몇 군데 큰 데고 저희 같은 규모는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원도시공사 이런데 세무서는 삼성, 서초, 그다음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탈세 5억 이상 한 사람을 고발하는 그 고발을 결정하는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다가 법률적 사안하고 관계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올해 4월 15일서부터 24일까지 아틀란타에서 한국 그 상공회의소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 한인의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한국에서 간 지자체장들하고 대회를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랑 했는데 제가 협약을 맺은 그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뉴욕에서 뉴욕 한인회하고 협약을 맺은 거고 아틀란타랑 시카고, 필라델피아 많이 맺었는데 저희가 이 해외에 있는 사건을 하는 이유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 상속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유학 간 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중산층 이상이었고 이민 간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한국에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이 재산이 제법 됩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도 수십억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동안은 이게 재산 아시다시피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한국 부동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 포기하고 또 한국에 있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빠져야 더 비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야, 너 미국에 있다고 뭐 부모 제대로 돌보기나 했냐 뭐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거고 제가 이제 아까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학회를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6월 27일 날도 경북대에서 하기로 준비가 돼 있고 이건 취임할 때 그겁니다. 그 다음에 허인회라고 이게 정치인인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작심을 하고 압수수색을 4번 정도 하고 이분이 그 태양광에 대해서 유명해가지고 근데 사실 실제는 알려진 것만큼 매출이 많거나 영향이 큰 거는 아닌데 정책적으로 구속을 시켰고 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협박을 했는데 결국에는 불구속 재판을 하다가 4년 정도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고 아직도 2심 진행 중입니다.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영등포구청에 조금 후원을 해가지고 나온 기사하고 제가 이게 벌써 2, 3년 된 것 같은데 국세청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았는데 이게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고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 별도 게이트로 나가는데 또 일행이 있을 때 저만 여기를 지나가기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고문변호사도 하고 있고, 이거 강남구청 고문변호사가 됐는데, 이거 기사에 가치가 있나 했는데 그냥 뭐 기사가 우연찮게 났더니 이걸 보고서 뭐 한 소송이 한 4건 정도 들어가지고, 또 이궁 검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특검도 해서 유명한데, 그 강남구청 변호사가 15명인데 그렇게 모임 때 굉장히 구청장 앞에서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약간 무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금융학회를 해서 총무이사 하면서 금감원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많은 금융사건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동부ENT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저희 인천 김포공항에 보면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는 한 3년마다 재포장을 하는데, 비행기 계류장이라고 있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공항 첨사 가까이에 대면 그 브릿지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내리는데, 거기는 89년도에 포장을 하고 한 번도 포장을 안 해서 재포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이 뭐냐면, 이 공항공사가 이게 보통은 톤당 한 35,000원, 36,000원에 입찰 공고가 났는데, 나중에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8,000원에 입찰 공고를 한 번 딱 냈습니다. 그게 6개월 전에도 35,000원, 인천공항공사도 36,000원, 이게 가격이에요.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폐기물 콘크리트를 실어다가 재활용으로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뭐 건축 재료도 쓰고 도로 포장할 때 같이 쓰는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 업체가 18,000원에 입찰 공고가 난 거를 안성에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000원에 78.8% 정도 되면 14,000원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으로 싣고 가는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10억 공사를 했더니 10억, 20억 공사를 하니까 20억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공기관 입찰은 함부로 포기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낙찰 받았는데, 타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집을 짓다가 아예가 손해 본다고 그러면 그냥 나자빠지고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데,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입찰 금지를 조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동부ENT라는 이 업체는 입찰을 계속 봐서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변호사가 하던 일인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로 갔었는데 거기서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입찰과 낙찰이나 응찰이라는 거는 입찰 공고가 나오면 그걸 내가 얼마에 할 수 있다고 써내가지고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불공정한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어떤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천 김포공항 건너편에 일산에 있는 어떤 특정 업체를 주려고 18,000원에 일부러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거를 우리 안성에 있는 업체가 욕심을 부린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소송으로 해서 할 수도 없어요. 소송을 해봐야 뭐 과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국회에서 근거를 만들었어요.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거기 공항공사 사장이 와서 문제가 자기네들도 있다, 해결책을 알아보겠다, 요 정도까지는 했고, 제가 기초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고민을 하다가 권익위원회라고 있죠,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권익위원회에서 이것도 자기들이 좀 이렇게 관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각하 처분을 하기 전에 제가 알아가지고 결국에는 담당자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가격을 저는 좀 올려주라고 했더니 18,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 올려주라고 했더니 그건 특혜가 돼서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손해본 거를 그냥 감수하고, 그 손해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공사를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67억, 107억 공사니까 60억, 67억의 손해를 줄이는 게 저희는 목적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타절을 그냥 우리가 이 40억은 손해를 껴안고 나머지 67억의 손해를 예방하자. 대신에 우리가 공사 포기한 거는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니 거기로 이관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윤형중이라고 국정원 출신 그 공항공사 사장이 연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서 조금 거칠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이거를 받아들여도 감사원의 감사를 면제되는 게 꼭 법에 있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공항공사에서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문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냥 이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윤영중이라는 그 국정원 출신은 그때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이고,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초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계속 데모하고 문제를 삼으면 당신은 사장 계속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달래기도 해서 그렇게 잘 처리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여기에 보시면 협약식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기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 김태규라고 뭐 저 나중에 방통위의 부위원장으로 간 분이 자기도 판사 20년 이상을 했는데 이게 법원으로 갔으면 우리는 무조건 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입찰과 응찰 사이에 우리가 14,000원에 할 수 있다고 있지 뭐가 법적인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안을 조금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게 모든 거는 법으로 재판으로만 끌고 가서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김호중 사건인데, 김호중 의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김호중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와가지고 2억 7,500만 원을 주고 김호중하고 그 광고 계약을 3번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찍고서 1억 원을 줬는데 얘가 한 4개월 있다 군대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델 활동을 해야 그게 무슨 주스인가 뭐 해외 주스더라고요. 그거를 파는 거였는데 2억 7,5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받고서 군대를 4개월 만에 간 거를 이건 사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병무청에서 언제 군대에 입대할지 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나 하는데, 고소해가지고 이거 창피 주면은 지가 돈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는데, 제가 사건이 많다 보니까 가지고 그냥 좀 몇 달 지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호중이가 겁도 없이 1억 원 빼고 1억 6,500만 원, 2억 6,500 중에서 1억 6,5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야 무슨 얘기냐, 네가 군대 가는 거를 그렇게 해서 간 거는 잘못이고,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1억 원 받은 것도 1,000만 원 빼고 돌려주라 9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6,500만 원 달라는 거 그거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바빠서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변호사가 그냥 요 정도 얘기했으면 됐다고 해서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광고 계약 기간 동안에 그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벌금을 낸 게 있어요. 근데 이선균도 그렇고 연예인들은 광고 계약 기간 동안에 무리를 일으키면 계약금에 보통 2배를 물어주게 돼 있어요. 이성균도 옛날에 문제된 게 마약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100억 받았는데 물어줄 거는 200억이어가지고, 김호중도 원래는 제가 직접 가냐고 우리 밑에 변호사 안 시키고 좀 더 관심을 줬으면 2억 6,500이니까 그 2배인
5억 3천만 원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 사안인데 그냥 그 정도 하고 더 넘어간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그냥 어떤 기자한테 얘기했더니 동아일보서부터 해가지고 신문 기사가 한 40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더 유명해지고 싶었으면 김호중이가 처음에 사건을 맡았을 때 김호중은 사기라고 해가면서 사기죄 고소하고 기사를 줬으면 김호중이에 대해서 굉장히 더 핫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저기 웃기는 거는 김호중이가 지난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결국에는 조남관이라고 그 검찰총장 대행하는 분이 10억 받고 그분이 강남경찰서에서 변호를 했는데 우리들은 그 조남관이라는 분은 저거를 10억 받고 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10억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법조계에 조금 어두운 면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거 가방모치처럼 외모도에서 와가지고 또 경찰서에 가서 해봐야 검사 출신이 먹히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수사권이 독립됐고 검사들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건 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후배들한테 존경받아가면서 큰 사건을 해야 되는데 꼴랑 그 10억 받고서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쪽 이게 김호중은 팬클럽이 저도 몰랐는데 저는 사실 김호중이 누군지도 이 사건을 할 때까지도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는 TV 잘 안 보고 노래 잘 못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김호중은 팬클럽이 17만 명이고 임영웅이는 1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클럽 아줌마들이 임영웅하고 김호중이하고 경쟁을 해서 한 번에 2천만 원씩 CD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중이는 지난번에도 변호사 착수금 10억 모을 때도 한 2시간 만에 모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변호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얼마 저까지 조금 이상한 사람 된다고 해서 저희도 한 3억 정도 주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한 5억 정도 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1억 받고 있다가 최 변호사 돈만 주면 저런 애도 하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도 그렇게 흥미를 못 넘기고 해서 했는데 김호중 같은 사람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사건도 더 쌓여있는 게 있는 게 이 사람이 청담동에다가 4억을 샀는데 그 집을 파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녹음 파일하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걸 보면 명도할 때 조금 유명해졌으면 기분이 나빠도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아주 거칠게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요구를 해가면서 협박을 하는 게 동영상하고 녹음 파일이 있어요. 우리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유튜브에 또 딴 사람이 또 방송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그냥 음주해서 걸렸으면 인정하고서 그냥 죄송하다 이러고서 집행유예 정도 맞고 나오면 자기 팬클럽이 17만 명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입에 지장도 없는 건데 판단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사건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아까 인사를 드렸더니 여기 김양근 총장님이 계셔가지고 약간의 경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편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희 친척들 중에 경찰에 구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제 친구도 경찰에 나온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경험한 사실을 얘기를 해서 조금 나중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자는 거고 저희가 이제 형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이 조정됐어요. 수사권의 개념은 뭐냐면 조정이라는 개념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죄가 된다고 해서 검사한테 보내는 걸 송치라고 하고
불송치, 이거 내가 판단해보니까 이건 죄가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검사가 몇 월 며칠까지 뭐를 조사를 해라, 뭐 이런 거를 수사지를 다 하고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여를 원칙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소를 했을 때 경찰이 이거는 죄가 안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이거 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무혐의로 처리를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 이제 검사 쪽에 가게 되는데 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1년 지나도 나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도 여러 번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가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건 중에 요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 공연을 한다고 하이브하고 JYP하고 계약이 됐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7억 3천만 원을 주고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 거에 투자 내지는 돈을 빌려줬는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공연이 안 되니까 하이브하고 JYP에 찾아가서 봤더니 우리는 그런 계약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서까지 받아왔으니까 최소한 이거는 사문서 위조고 사기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경찰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거는 사기가 누가 봐도 사기 아니야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안 되면 사기를 친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딴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또 현금으로 해서 5만 원짜리 얼마 안 되니까 양이 그거를 집에다 쌓아놓는다든지 코인으로 숨겨놓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이겨도 부인 명의로 돼 있으면 그거 사행위라고 해서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원칙적으로 부인 명의로 애들 명의로 한 재산도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징역을 보내야 겨우 돈이 나오는 건데 당당 경찰을 만났더니 이거를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어떡하냐 그냥 제가 우스워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모르는 경찰이면 제가 그냥 가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우리 아는 경찰이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나니까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이브하고 그 JYP는 자기들이 불러도 오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혐의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은 나 우리 의뢰인한테 창피하고 그걸 떠나서 이거 안 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오든 안 오든 확인서가 우리는 받았으니까 일단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수사관을 교체를 하고 수사관 교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게 여러 가지 또 경찰서에서 여러 번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와서 자꾸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수사관들 사이에 평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교체를 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확실하게 사기라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르나. 저희는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아까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도 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상대방에서 여러 가지 부탁이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는 전에는 경계선에 있는 거 정도나 되지 요새는 아예 안 되는 것도 이게 예상과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찰이 우리 도덕 교과서에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아저씨로 인식이 됐는데 그 아저씨들도 요새 바꿔서 잘 설명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쓸 때의 요건도 이게 사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돈을 언제까지 빌려줬는데 그거를 안 갚으면 사기냐? 그러니까 내가 고소장을 자기가 직접 쓴다고 하는데 이 고소장 사기로 인정되는 게 20%에서 30%도 안 돼요. 그리고 경찰들은 사건이 너무 많아요. 전에 같지 않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젊은 수사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수사 분야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좀 검사의 수사지휘도 받아가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고소장을 너무 자세하게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미주알 고주알 너무 하면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고소를 했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하고 상대방이 피고소인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고소를 당했다 이런 일이 있으니 그러면은 그냥 별거 아니니까 와서 오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기다 아니면은 뭐 명예훼손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뭔지를 알고 가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비를 하고 그 반대 증거를 찾고 증인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하고 가면은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때는 너무 많은 증거 고소 내용을 쓰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경찰분들의 말에 의하면 고소장이 딱 왔을 때 읽어봐서 이게 죄가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그래서 저희는 고소가 죄가 된다는 정도를 쓰고 고소장을 간단하게 내고 그 다음에 고소인 의견을 보충 의견으로 거기에 왜 죄가 되는지 근거는 뭔지 증거는 뭔지를 다시 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담당 경찰한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추가적인 요건이 아닌가. 그거는 뭐 인맥으로 하거든 뭐 기도를 하시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럼 변호사들은 사기 안 당하냐? 저도 당합니다. 저희 교회 모임에서 5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만 쓸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나 500만 원 없어요.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지금 3년 됐는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는 파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바빠가지고 바쁠 것도 없어요. 전 변호사 7명 있으니까 이거 좀 처리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또 한 번에 3천만 원 빌려달라고 자기 땅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거 한 7, 8년 됐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그냥 시타 소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않나. 그리고 저도 많은 모임을 있는데 5억, 7억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때는 제가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다녔는데 경영대학원 학장이 그분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골프도 뭐 몇 번 치고 뭐 아는 척도 하고 뭐 나름 그랬는데 어느 날 와서 미국에서 코인이 상장이 될 거다. 자기도 관여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뭐 사단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서 누구를 소개를 했는데 그 코인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울대 경영학과 학과전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칠 건가 하고 고민이 약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제가 5천이나 1억이면 그냥 돈을 줬을 겁니다. 근데 5억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니 코인이하고 5억어치 살 필요가 있나요? 1억 원어치 살
수도 있고 개수대로 사는 건데 저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우리 컨설팅한 수수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코인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들어왔는데 그게 다음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기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5억 원을 투자했으면 저도 5억 원이 사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이거 박 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현대자동차 사장원분이 하지마, 최 변호사 이길 거예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해도 하지 말라고 했을 건데 저도 설마 서울대 교수가 그러게 했나? 나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주위 사람한테 상의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상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